하이텐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경제적인 사건이나 이슈가 투자의 기회를 열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작년이 그랬죠. 홍 박사님도 젊은 시절 북한산 올라가서 이 많은 집에 내 집이 없다는 서름이 있다 그랬는데 많이 울었죠. 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현재 중국 부동산의 위기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산 시장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향후 2, 3년 안에 향후 2, 3년 안에 경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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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호주 예, 예. 일단 이걸로 할게요. 향후 2, 3년 안에 경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다고 궁금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제가 사실 책을 쓴 이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우리나라 경제는 책찍이 끝에 있다.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높고 내수 규모가 적어요. 수출을 많이 하는 대신 내수는 작은 나라다. 외풍이, 그죠? 외풍에 약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못해서 이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외부 충격으로 온다라는 걸 인지하면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죠. 저는 그래서 지난번 정부나 이번 정부나 막 사람들이 주가가 폭락하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 어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어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원인을 자꾸 찾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외부에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외부에 있다. 대부분.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던 불황은 1997년 이후 거의 언제 없어졌어요.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다 개방돼 버려가지고 해외의 충격이 우리나라 국내에 오는 게 더 크지, 우리나라 내부 문제로 인해서 해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 이런 일들은 별로 지금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는 건전한 편입니다. 결국 우리는 2, 3년 안에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는 해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를 질문하신 거라고 보시고요. 해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걱정거리가 있죠. 우리 다 느끼시죠, 그죠? 첫 번째 중국이죠. 지금 중국이 블레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독재국가, 독재자들이 뭘 선택하죠? 전쟁을 선택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위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처럼 전쟁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만 침공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걱정거리고요. 두 번째 걱정거리는 내년에 있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트럼프가 당선 안 됐으면 좋겠는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꽤 높대요. 미국에서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투자은행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친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우리나라를 찾아왔는데 그냥 그러더라고요. 내년 선거는 해보나 마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죠. 왜? 그랬더니 저기 미국 백인들은 바이든한테 되게 싫대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들 듣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든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고 트럼프가 이제 두 번째 임기를 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거의 세 가지를 정책을 펼칠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정책은 뭘 펼치냐면 당연히 대중 정책이 엄청나게 적대적.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것보다 더 세게 중국을 때려잡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해외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가 트럼프의 의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직접적 개입은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즉 군대 파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자나 좀 대주는 정도로 대응하지 않겠냐. 이러면 이제 대만이 폐허가 되겠죠, 그죠? 예, 거기다 이제 세 번째가 어, 트럼프는 이번에 그 이코노미스트 특집 기사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제가 옮기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음모론 쪽에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후 변동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제를 다 푸는, 그리고 셰일오일 개발 뭐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밀어붙이면서 에너지 이런 쪽에서 아무튼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가 올까요? 예, 충격이, 제 말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해
예, 예, 예. 그 정책으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요? 경제 전체에 외부 충격 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게 걱정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 내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글로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만에 하나 금리가 지금도 높지만 여기보다 더 높은 상황으로 갈 만한 전쟁이라든가 또는 뭐 테러라든가 전염병 같은 아무튼 인플레를 더욱더 자극할 만한 외부 충격들은 나올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계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 금리 오르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현재 지금 4% 전후금리도 힘들어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외부 충격 요인들, 전쟁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혹은 정부의 정책 같은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요인이 아닌가. 미래에 대해서 2, 3년 안에 이 셋 중에 뭔가 하나는 터질 것 같은데 그때 되면 환율이 또 급등하고 경기가 나빠질 테니까 예, 달러 자산을 비롯한 제 책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경제 공부, 이 책을 통해서 경제 공부에 확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달러 스위칭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월급을 나오는 것을 또는 매월 적금 들듯이 SOFI요. 적어드릴게요. 예,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고요. 이게 뭐냐면 달러 외화 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적금 들듯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몇 년 지나서 아까 지금 질문 하이텐님이 주신 것처럼 몇 년 지나서 경제가 정말 위기 상황으로 갈 만한 게 오면 또 지난 번처럼 1,500원, 뭐 1,400원 이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 달러 예금 해놨던 걸 들고서 예, 저평가된 국내 자산에 탁 투자를 하는 그런 거를 해보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게 무섭고 힘들다라면 자산 배분, 그러니까 둘 다 사는 거죠. 한국 주식도 좀 사놓고 미국 달러도 투자를 해놓으면 언제 어느 때 무슨 충격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자산 배분 투자의 장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충달님이 주신 질문.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고 디플레가 언급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직면하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는요, 예, 이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경제예요. 첫 번째 뭐냐? 방금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외환시장이랑 주식시장이 다 개방돼 있어요. 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막아줄 만한 보호막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어떤 나라에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렇죠.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정말 정말 중요한 그런 나라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는 쉽게 맛이 가는 거예요. 예, 특히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문송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3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 중국의 디플레이션 발생하고 중국의 특히 이번에 그 컨트리 가든 같은 그런 거대한 토지 회사들, 건설 회사들이 연쇄 부도가 난다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 망한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죠. 채찍의 끝에 있습니다. 채찍의 손잡이 조금만 흔들어도 채찍의 끝이 요동치듯 채찍을 흔드는 사람들이 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 나빠지죠. 여기에 특히 중국이 디플레이션 위험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고 환율을 인상할 텐데 좀 이따가 또 나티코님한테 설명드릴 때 또 이야기할게요. 일단 달러에 대한 중국 위안화 환율을 인상하게 되면 이제 이게 또 아시아 통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주요 통화 대만 달러나 또 말레이시아 루피 인도네시아 루피 말레이시아 페소 필리핀 페소 같은 이런 수많은 통화들의 동반 환율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저 모양 저 꼴로 정말 일본형 복합 불황, 장기 불황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환율이 일단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차손 이런 것들 걱정하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수 경기도 어렵고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요새 환율이 오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최근에 8월 15일 날 휴일 날 우리 휴일 날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자마자 금리를 내렸죠.
금리를 내리자마자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는 게 지금 이번 주 내내 주가 빠졌잖아요. 그게 휴일 갔다 온 다음에 주가 빠진 이유가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중국이 저 모양 저꼴로 가니까 미국 증시도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세계 경제는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중국 경제가 저렇게 어려워진다라는 건 상당히 우리 경제 전체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뭐랄까요? 정말 충달님 질문처럼 중국 저렇게 되거나 하면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중국보다는 우리가 덜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융기관들도 되게 건전한 편이고요. 더 나가서 외환보유고도 뭐 빵빵하고 경상수지 흑자 나는 나라니까 뭐 그런 건 그쪽 문제는 크게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티코님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나티코님이 환율 인상, 환율 인하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이거 기준이 우리나라 원 대신에 달러를 쓰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그죠? 1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1달러에 대한 중국 위안화 환율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다, 예, 달러 강세. 자, 환율이 인상됐다, 달러가 강하다. 그죠? 기준을 기축통화인 달러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변방에 있는 약세 통화 이런 걸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요. 원 달러 환율 이런 거 세상에 없어요. 그 잘못된 표기법입니다. 한국은행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국제 표기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에요. 그렇죠? 1달러에 대해서 원화의 교환 비율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 달러 강세, 또 환율 하락, 달러 약세.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어요, 달러가 강세. 시소의 반대편에 있는 원화 약세인 거잖아요. 근데 구태여 달러 강세면 하면 되지 원화 약세 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 동업 반복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어요. 아, 기축통화 강세. 아유, 우리나라에서 돈 빠져나가. 환율이 떨어졌어요. 기축통화 약세. 와, 미국에서 돈이 다른 나라로 흐르겠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무조건 기준, 기준통화, 뭐다? 달러다. 기축통화, 기준통화, 아시겠죠? 그래서 외환에 대한 기초지식들은 예, 예,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니까 환율이 상승한다, 달러 강세. 환율이 떨어진다, 달러 약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환율 상승, 달러. 그렇죠. 박은영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예, 수민님,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이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 3년 사이에 최대 리스크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위험해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공산당이라는 게 붕괴 아니면 현상 유지거든요. 근데 붕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또 어떻게 해? 정부 돈으로 또 다 구제해 주겠죠.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에 발맞춰 금리를 못 올리는 건 부동산 대출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네. 부작용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뭐,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뭐 이런 정도 금리 차이 나는 건 일상적인 일이라서. 그죠? 우리나라 변동환율 제도잖아요. 제이스님. 변동환율 제도는요, 금리 말고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건 중국 때문에. 중국 환율이 연일 급등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결을 했습니다. 아, 민지호님, 내년에 환율, 이거 잘 모른다니까요. 하반기는 다시 반등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올 하반기는 환율이 크게 내리기 어렵고 연말쯤 돼야 내릴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호연님의 질문하고 겹치는 게 마르코님의 질문이거든요. 마르코님의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환율이 오를 때, 급등할 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해서 달러 강세가 출현할 때 한국 주식이나 저가로 있는 채권 부동산을 투자하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해서 2천만 원의 이익이 넘으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서 이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맞는 말씀이죠. 그죠? 마르코님 짱 박수. 이렇게 마르코님처럼 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저는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우리가 이상한 주식들 뭐 이상한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넘어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일단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주식, 채권, 부동산 다 빠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경제 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거기다가 환율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정책 금리도 인상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걸 잡아두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 전체의 연쇄적인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에게 제일 유리한 자산을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금 마르코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 금융자산이 한 5억 넘는다. 5억, 5억. 이거 큰 돈이죠. 5억 넘는다 그러면 주식 다 사는 건 추천하지 않죠. 왜? 주식 사서 이익을 본 거에 절반 가까이를 아마 금융종합과세로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5억에 조금만 수익이 나도 2천만 원 금방 넘을 테. 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르코님 같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때 ISA 계좌랑 IRP 계좌에 열어서 그걸로 투자를 하시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 IRP죠. 퇴직연금이랑 그리고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로 최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는 10억 정도를 운용하더라도 금융종합과세에 안 걸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절세 계좌를 잘만 활용하시면 금융종합과세는 운용자산 규모 10억 정도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5억, 6억 넘어가면 거의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7, 8억 되면 거의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꼭 금융종합과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자산관리종합계좌 요 세 가지를 필수로 좀 자산이 되시는 분들은 필수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걱정되시는 분들이 하는 많은 투자가 어딘지 아시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그쵸. 정부의 세금이나 이런 건 있지만 취득세, 등록세 같은 세금들은 있지만 금융종합과세에 비하면 세금이 덜. 그래서 부자들이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금융 뭐죠? 금융종합과세. 아이고 이러면 어렵네. 금융종합과세에 비하면 세금이 낮아요. 아셨죠? 그래서 자산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자산만 가지고서는 해결 안 되는 경우들이 나타날 때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수민님, 최근에 중국판 리먼 사태 위기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불안한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은행 지급 불능 사태가 생겼던 사건 중 유사한 사건이 있나요? 역사는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이죠.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일이 바로 언제 벌어졌냐면 2010년 저축은행 사태 때 벌어졌습니다. 예, 저축은행 사태 때 그 영남저축은행을 비롯한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나고 예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2010년 여름 장마에 억수처럼 비가 오던 시기에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서 우산을 쓰고서 자기 돈을 찾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 보면서 정말 네, 토마토 저축은행은 서울에 있었고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특히 토마토 저축은행은 제가 일산 살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서울에 집을 하나 사놓고 서울에 집을 사놓고 이제 일산에서 1가구 2주택자로 있으면서 일산에서 이제 이사를 나오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예, 그때 토마토 저축은행에 2008년, 9년으로 기억하는데 금리 6%, 7%를 보장해주는 예금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님도 오빠 여기 이자 이렇게 많이 준대. 그래서 그래 하고서 알아보니까 회사가 되게 부실한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은행 예금이 아니고 수수이체 그러니까 부도 나면 나중에 돌려주는 돈. 그래서 근데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터지더라고요. 1년 만에 바로 터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었고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건전해지고 좀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수민님 질문 감사하고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여기 아까 질문 예에 상상 스퀘어 팀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올해 7월에도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라는 것은 고금리를
나한테 제시해 준다 그러면 이 회사가 그만큼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할게요. 고금리를 제시해 준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그만큼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4대 시중은행의 농협, 그리고 수협, 축협, 그리고 우체국 예금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편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위험하죠.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 도리를 찾아서님 감사합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안전한가요? 뭐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해서 지금 저축은행들은 많이 안전해졌죠. 왜냐하면 그때 부실한 애는 다 망했거든요. 이게 슬프네요. 그죠? 그때 부실했던 애들은 다 망해버려서 살아남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참, 웃을 수 없는데 웃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하도 많이 망해서, 그때 하도 많이 망해가지고, 지금 살아남은 애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때보단 낫다. 인 거지, 뭐 다 안전하다고 말 못하죠. 그래서 민지호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추천은 못 합니다. 저는 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 예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 돈은 소중하니까요. 이건 제 개인 판단이에요, 여러분. 예, 이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저는 주식은 용감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건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 주식은 저평가됐고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급등해서 내가 환차익을 봐서 저평가된 한국 주식을 산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책임이니까. 근데 내가 고금리 준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물리거나 아니 그 죄송합니다 망하거나 또는 돈도 안 갚아가지고 줄을 서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면 저는 수치감에 수치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저한테 뭐라는 그 수치감 아닌 거 아시죠? 나의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수치감. 그래서 여러분들 제 성격을 이제 아셨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에서는 위험을 참아낼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건 너무 부끄럽다. 그러지 말자 우리. 그죠?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렇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의 특판 예금 뭐 조건을 뭘 들면 뭐 몇 프로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쪽은 아닌 거죠.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 K강 치킨. 이 치킨님이 이름이 별명이겠죠. 갑자기 저도 침이 흐르는데 치킨 먹고 싶네요. 내일은 치킨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은행 예금한 돈을 투자로 봐야 될까요? 보관한 걸로 봐야 될까요? 하지만 뭐 저는 예금은 투자죠. 예금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왜? 리스크를 무릅쓰고 하는 행동이죠. 어떤 거죠? 예, 5천만 원 넘어서는 돈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예금이 왜 투자냐면요. 첫 번째, 5천만 원을 넘어서는 돈은 못 받을 수 있죠.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만기 전에 상환하면 중도 해지 수수료 때문에 이자를 못 받죠. 그 따르는 보상, 투자죠.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은 그래서 정부가 보장 안 해줍니다. 넌 투자야라고. 그죠? 예. 하호영님, 새마실 금고 대출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건 뭐, 만기 연장 안 될 걸 생각해서 준비를 잘 해야죠. 이 새마을 금고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전희진님, 감사합니다. 2023년 부동산 전망 아직 못합니다. 왜?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저는요, 경제 분석가로서 최대히 전망할 수 있는 맥스는 6개월이라고 봐요. 6개월 이상은 뭐냐면요, 일종의 그 가설이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제가 되게 잘 맞췄잖아요. 주식 부동산 좋아질 거예요. 채권 사세요. 이런 거 맞았죠.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전망을 바꾸는 하반기 전망 바꾸고 있잖아요. 하반기 별로예요. 힘들어요. 왜? 데이터를 저는 가지고서 보니까 그러면서 6개월은 힘들어 보여요. 부동산 시장 힘들어 보입니다. 급등세는 진정되고 이제 보합권 갈 거라고 봐요. 그거가 될 때 제가 내년 전망을 또 여기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와 이런 약속을 하다니. 이렇게 점점 일을 만들고 있는 홍춘욱입니다. 예, 윤정희님 감사합니다. 예, 킴벌리님 반가워요. 우리 킴벌리님이 언젠가 주식이 미국처럼 은행 예금
은행 예금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는 이게 쉽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경기 변동이 너무 커요. 그죠? 수출이 잘 될 때는 엄청나게 급등하고 수출이 잘 안 될 때는 박살난다. 두 번째가 뭐죠? 제 책을 내내 읽으면서 화가 좀 나시지 않으셨어요? 예, 재벌들이 어떤 식으로 탄생했고 정부가 재벌 편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우리 다 봤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진카 할 때 산업은행이 예, 지금 재벌 총수 편을 들어서 표결에 참가했던 것까지 우리는 다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 주식시장에 있는 사건 11대 사건을 제가 정리했지만 사실 그걸 넣을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참.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도 없고 거기 계신 분들하고 또 제가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항의도 하고 뭐 가서 이야기도 했지만 그 본능적 공포랄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죠. 그래서 슬펐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도와줬는데 지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뭐 합병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 보면 도대체 같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를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다가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하자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 1%예요. 1%.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우리나라 전체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연평균 1%. 근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 넣어서 자산의 손실을 본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운용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들이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를 신경 쓰지 않고 또 이상한 상품에다가 유도를 하고 그랬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기 변동도 너무너무 큰 데다가 재벌들에게 좌우되기 쉬워서 우리나라 경제, 예, 우리나라 경제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긴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깨어있는 투자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이주영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투자하는 이유가 자신의 노후 생계를 위해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한다가 돼야 되는데 연말정산 90만 원 받고 땡이거든.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평균 9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맥스로 넣으면. 그 90만 원 소액공제 받은 거는 그냥 그 해로 끝나고 내가 평생에 걸쳐서 뭐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400만 원 얻다가 8천이잖아요. 그 8천의 수익률이 1%가 돼버리면 그 인생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연 400만 원씩 20년을 넣었다면 8천만 원인데 그 8천만 원의 수익률이 1%라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시장의 시스템이 투자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예, 예. 참 끔찍하죠? 네. 예, 그리고 제임스 형님, DC형이 뭐냐면요. DB형의 반대입니다. DB는 은행 예금에 투자를 해주는 게 DB고요. DC는 우리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이 예, 자기가 운용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발 DC로 좀 하십시오. 그냥 회사 믿고 내버려두면 나의 퇴직연금, 나의 미래는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도리를 찾아서님 감사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자산관리 종합계좌를 가입하라고 했죠. 근데 수익률은 지난 10년간 10%, 지난 10년간 연 1%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산 배분을 좀 하셔야죠.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투자부터 시작하자? 개인연금을, 그죠? 개인연금 펀드로 갈아타시고요. 개인연금 펀드. 되셨죠? 그리고 퇴직연금은 지금 민지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DC형으로 갈아타셔가지고 DC형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한국 주식 절반, 미국 달러 절반 투자를 해보는 거고요. 자산종합관리계좌는요. 주식이나 ETF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계좌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SOFR 절반 사고 한국 코스피 절반 사서 놔두시면 지난 수익률 1%는
아니죠.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연평균 6.4% 정도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8천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넣은 돈이 8천이라면 6에서 7% 정도 성과가 나면 이게 보통 11년에 더블 나거든요. 11년에 더블이 나니까 11년에 더블 나니까 22년을 만약 했다고 그러면 4배가 납니다. 원금의 4배 정도의 성과. 그래서 1% 성과랑 6%, 7% 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성과가 발생하는 거죠. 예, 복리의 힘이죠. 예, 문성님 감사합니다. 예, 복리의 힘. 이게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 이런 거는 세액공제 받으려고만 해놓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은행이고 증권사고 보험사가 개판을 치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고 걔네는 이런 상품으로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운영업계 현황입니다. 그럼 이런 운영업계의 현황들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런 김미정님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공부의 출발점이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알아야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돈의 역사를 쓴 거죠. 네, 맞습니다. 민주호님 감사합니다. 6%면 12년 맞네요. 그죠? 예, 제가 아까 그냥 산수로 대충 계산했는데 12년 맞았네요. 그러면 24년 투자하시면 4배나. 예,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넘어갔고요. 김기표님 질문에 저도 국민연금에 다녔던 사람으로서 국민연금이 주주이익을 대변해서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죠? 국민연금 이사장, 본부장을 누가 임명하죠? 정부가 임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 끔찍하죠?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나온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삼성물산 무주갑병 때 거기 회사 다니다가 저도 감옥 가겠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런 그린라스님, 예, 그 금융종합과세 미국 주식 매도는 안 들어갑니다. 이중과세 방지협정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을 이미 내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투자할 때 주식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캐피탈 게인 텍스라고 해가지고요. 자본이득세가 보통 15%에서 20% 정도를 미리 거기서 미국에서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거기서 한번 세금을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추가로 안 되고요. 대신 미국에서 배당받은 거는 금융종합과세에 지금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매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린라스 님도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하고. 아유, 예, 예. 블루베리님, 주식 투자를 해서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데요. 10년, 20년 이상 튼튼한 회사로요. 예, 절대 반대입니다. 예,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마케터라고 부르죠, 제가. 이 보나마나 이런 사람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예, 펀드 업계 관계자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좋거든요. 왜? 1년에 2%에서 1%를 떼가는데 손실이 났는데도 고객이 돈을 안 빼고 그냥 계속 넣어놔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 까칠하죠? 저 이렇게 까칠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요. 10년, 20년간은 튼튼한 회사 거의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주주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회사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봤죠. 담양유업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어마어마한 독점 기업이고 너무너무 좋은 회사지만 주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개판치죠. 사고 엄청나게 치고 그래서 산 거예요. 우리나라의 저평가된 기업들은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다 투자한다? 예, 한국 주식도 좋아하지만 자산의 최소 절반은 달러에 투자. 처음에는 외화예금으로 시작하시고요.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 미국 리츠도 분산해서 투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송님, 장기국채는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장기국채 반대하는 거 아시면서. 저는 우리나라 개미들이 30년짜리 채권 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 채권은요,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큰데, 그걸 채권이라고 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국채를 살 때는 IEF, 이것도 또 검색해서 우리 스퀘어 팀이 답 달아주세요. 잘해주시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IEF. 이게 뭐냐면 만기 5년에서 7년짜리 국채를 저는 삽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투자한다라는 자체는, 그죠? 채권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안정성에 대한 투자인데, 이게 너무 급등락이 크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네, 그 다음에, 예, 윤정희님 반가워요. 박사님 팬입니다. 책과 관련 없는 질문인데, 괜찮아요. 매달 모으는 돈이 300이면, 우와. 진짜요. 그죠? 예, 코덱스 200, 예, 100만 원, SOFR 100만 원, 리치 100만 원 넣다가,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번 하세요. 예, 리밸런싱이라는 것에 대한 좋은 질문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리밸런싱을 매달 하는 거 힘들어 못해요. 그렇게 하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짓이에요. 자, 다시. 매달 매달 내가 이걸 비율을 잘 세워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채찍질하고. 왜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합니까? 이거 빼야지. 막 그러다가 어느 날 퇴근하는데 치킨집에서 나오는 향기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거기 뛰어가서 닭 두 마리 뜯어먹고 난 다음에 다음날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울고 그리고 또 맥주 먹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를 너무 채찍질하면 사람이 버티질 못해요. 그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예. 아니 뭐 알면서 금요일 날은 맥주 한잔 해도 되는 거지. 다이어트 중이라도. 좀 사람이 풀어줘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도 어때요? 매달 매달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쭉 투자해놨다가 1년에 한번 비율이 3대 3대 3 해놨는데 안 맞네. 그러면 이번에 연말정산 받은 돈으로 리밸런싱.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하세요. 큰 차이 안 나요. 0. 몇 프로 차이 납니다. 대신에 오래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응? 마음 편하게 치킨 뜯으면서 오늘은 그냥 좀 하겠어. 그냥 뭐지. 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종잣돈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여행을 가세요. 진짜요. 저도 이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종잣돈 되게 안 모이잖아요. 종잣돈 안 모이는데 1억 돌파하면 동남아 종잣돈.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죠? 우리 윤정희님 말씀대로라면 3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죠? 예, 한 2년이나 2년 반이면 1억 되거든요. 그러면 그죠? 타이밍 좋잖아요. 1억 모으면 동남아. 자, 2억 모으면 괌. 그러니까 단가를 생각하는 거지. 4억 모으면 배로 갑니다. 1억 1억 아니에요. 배, 배. 왜냐하면 자산이 두 배로 쌓이잖아요. 이게 복리 수익이니까. 4억 되면 자 하와이. 와 생각만 해도 좋아. 그때 되면 아마 하와이에서 마우이 섬이 복구될 거예요. 그죠? 8억 되면 유럽 여행. 16억 되면 우리 가을에 저기 센트럴 파크에서 우리 한번 영화 찍을까? 한 달 살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한테 실증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처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만큼 흑수저 아무도 없을걸요? 예, 정말 뭐 말도 못할 흑수저라.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도 꿈 같은데. 예. 와, 수미님 대단해요. 3달 단위로 리밸런싱이라니. 짱이다. 저도 1년 내에 2번밖에 못하는데 수미님 짱입니다. 민지호님 감사합니다. 미국 국채에 만기 5년에서 7년짜리 ETF. 예, 예,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에 있는 코덱스나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은 어떤가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도 찬성. 저는 이것도 투자합니다. 저는 이제 금융종합과세 때문에 미국에 있는 IF를 좋아하는 거고요. 한국에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금융종합과세 신경 안 쓰시는 분은 지금 방금 민지호님이 이야기하신 킨덱스나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도 추천합니다. 괜찮은 상품입니다. 예, 예, 직접 투자하는 게 좋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세금 내고 우리나라에서 세금 정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네. 다음, 현재 상황에서 IF나 이런 거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셨는데요. 저는 올해 하반기는 좀 고생할 수 있다.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이 종종 보셨겠지만 미국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산시장 진짜 하반기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제가 또 제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보셨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세가 금융 장세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경제는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금리만 떨어져서 주가랑 부동산이 오른 장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버리면 그 모든 가격 상승의 전제가 다 깨지는데 채권이라고 무사할 수 없죠.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장기채는 반대하는 이유가 잠깐 조정해도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너무 조정폭이 크니까. 그래서 IF는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하니까 분할 매수 정도지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파프고님 끝내주십니다, 이름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래소를 믿을 수가 없어서요. 저는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할까요, 여러분? 예,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선물 ETF에 투자합니다. 예, 이것도 링크 좀 걸어주세요. 비트코인 선물 ETF.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선물 ETF에 투자합니다. 그죠? 사자 팔자 갭도 너무 크고요. 저게 과연 해킹 안 당한다는 보장도 없고 저는 믿지 않아요. 제2의 루나 사태 얼마든지 날 수 있죠. 그래서 투자 권합니다. 저는 조금 하고 있어요.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 양수경님, 경제 전망. 하반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년에 좋아진다는 전망은 계속 유지합니다. 왜? 인플레는 아무리 질질 끈다 그래도 내년엔 꺾이니까. 기축통화의 해칭 수단으로 신지태님, 기축통화의 해칭 수단으로서 암호화폐가 그 역할을 할 거라.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금의 대체 수단. 예, 금이 좀 불편하잖아요. 거래 비용이. 그걸 대체해주는 수단이지. 기축통화 해칭 수단은 한국 주식이에요. 이 진짜 지금 몇 번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 환율이랑 금의 우리나라 환율이랑 주가가요. 그 미국 달러 가치와 우리나라 주가가 정반대로 가요. 미국 달러에 대한 최고의 해지 수단은 한국 주식.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 예, 이지영님 감사합니다. 금 가격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좀 쉴 것 같아요. 달러가 올해 하반기는 저는 강세라고 좀 보는 거잖아요. 환율이 오른다. 언제쯤 제가 모르지만 한번 스파이크 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금 가격은 반대로 빠지죠. 달러 반대 방향. 금은 내년에 또 올해 상반기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반기는 좀 쉬고 또 내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 경제 공부요. 예, 증여부터 시키세요. 100만 원이라도 증여하세요. 그래서 계좌 만들어 주시고요. 증권사에 가서 어떤 걸 살지 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증여라는 게 꼭 몇백, 몇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새해에 설날 받은 용돈 있잖아요. 그거로 시작하세요. 증여하세요. 진짜 좋습니다. 애기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를 가지고서 종목을 고르는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게 하죠. 그걸 투자 노트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서 경민이님 질문 감사합니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좀 물으면 97년 외환위기는 국지적인 문제였죠. 이게 뭐냐면 우리만 망했다. 예, 예, 이게 문제죠. 97년 외환위기 때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 일부 국가만 고통을 겪었고 사실 그때는 세계 경제가 죄다 다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 뭐 IMF 구제금융도 한 400억 불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400억 불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나라에 뿌려주고 또 그때 우리나라가 환율이 급등해서 달러에 대해서 원화 환율이 한 2천 원까지 갔죠. 환율 2천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막 급등하고 그럴 때 또 이렇게 수입 시장을 개방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외환위기 직후에 수출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들 참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됐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위기였죠. 왜? 미국이랑 유럽이 터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산업은행 역할을 하는 은행이 그
독일의 IKB라는 은행이었는데요. 예. 그런 IKB라는 은행들이 독일의 산업은행이 아무튼 부도난 상황이 펼쳐질 정도로 미국만 은행들 망한 것만 기억하실 텐데 사실 그때 당시에 더 큰 피해를 봤던 곳은 유럽이었죠. 그래서 그 유럽 경제까지 피해를 받고 또 우리나라는 방금 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이른바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그때 1,570원까지. 그래서 해외에서 발생했던 충격이 우리나라로 그대로 전염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2080포인트가 970포인트? 반토막 더 났죠. 그런 주가 폭락을 경험할 정도로 끔찍한 시장의 충격들을 동반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만 고생한 또는 아시아 몇몇 나라만 정말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세계가 다 같이 고생한 그런 이야기고요. 2003년 세계 금융위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경리님이 이야기하신 게 저 2023년이 올해인데 올해는 세계 금융시장의 금융위기급 충격은 아직 벌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냥 뭐 작년 2022년 세계 경제가 침체됐었던 것 뭐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세계 금융 시장이 흔들렸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도 그렇게 크게 둔화되지 않고 미국은 플러스 성장하고 있는 거 보면 금융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올해가 문제겠죠. 그리고 프레젠톡에 와 있는 질문 중에 하나를 또 해보자면 역사 잘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주식시장은 과거와 유사한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예, 1996년이라는 유사예요. 외환위기 전해라는 유사하죠. 왜일까요? 세 가지가 유사합니다. 첫 번째, 반도체 불황이 왔죠. 그죠? 1996년 반도체 쇼크. 제 책에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죠? 주변에 있는 경쟁 국가들이 어떻게 했죠? 환율을 평가절하했죠. 일본, 중국이 전부 자기 통화를 엄청나게 약하게 만들고 있죠.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급등했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예, 그때 당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죠. 예, 지금도 그렇죠.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내년에 국가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들 96년 이야기다. 진짜 96년하고 차이점도 있죠. 100% 반복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가 차이죠? 예, 변동환율제도. 일본만 환율 올렸냐? 우리도 올렸다. 그죠? 1350.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뭔 차이죠? 외환 보유고 4천억 골 들고 있다. 뭐가 문제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너무 다르죠? 마지막 세 번째, 경쟁력이 환율과 땅 차이잖아. 이게 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96년이랑 비슷하게 불황이 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로는 가지 않고 힘든 나날을 겪고 나면 또 98년이 먼저 올 수도 있고 빠른 반등 이렇게 보는 거죠. 영설지제님 질문 감사한데 답이 나왔네요. 그죠? 민지호님이 답 달아주셨네. 변동환율이고 외환보유고가 너무 높다. 그래서 중국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환율이 끌려 올라가지만 나라 망할 것 같지는 않다. 그죠? 예, 어때요? 정말 좋죠, 그죠? 이런 공부의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 다음은 또 옛날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기 샵3님. 이름이 좋은데요. 화폐 개혁에서 시판을 1원으로 바꾼 것이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한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논리로 확보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책에도 썼는데 이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화폐 개혁에 참여하지 않은 돈은 휴지 조각이다 이걸 선언할 생각이었던 거죠. 다시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권 옛날에 발행된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옛날 화폐를 뭐 예를 들어서 1962년 말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영영 교환 안 해줘요 이런 식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무섭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지폐가 휴지가 되는 거죠. 그런 휴지 조각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걸 통해서
박정희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낱낱이 다 파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예금해. 이거 여기 국가를 위해 투자해. 음. 그렇죠. 예, 몰래 숨겨둔 돈을 시장으로 꺼내라. 그래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그 정책자문단이 한국을 바로 방문해가지고 너네 미쳤냐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너네 미쳤냐 그러냐 하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나라가 우리 돈을 뺏을 거라는 예, 그런 거를 하는 순간 그죠?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부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낱낱이 다 꺼내서 전부 다 손바닥처럼 보겠다라는 건 결국 지금 중국이 지나가는 길거리마다 CCTV 달아서 누가 이 사람이 여기 지나갔는지 얼굴 인식시키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화폐 제도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죠. 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예,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 정부, 케네디 정부가 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취소시키면서 그때 이제 케네디 정부랑 한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면 협상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예, 환율을 조정해라. 대신에 시장을 열어줄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베트남 전쟁 참전도 사실 그때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박정희 정부가 후세에 칭송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 그때 했던 정책들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은을쏘님 금융실명제 한 건 잘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 쪽인데 왜 그러냐면 이 금융실명제라는 게 정면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벌 회장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이나 예금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제 이름으로 돼 있는 돈들은 권력자에 의해서 얼마든지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세금 내기 싫어서 그죠? 누진과세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갖다 놓은.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예금을 해놨다라는 게 그걸 회장이 야 이거 내 거니까 돌려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벌 회장 돈을 비서가 자기 이름 계좌로 갖고 있었다가 돌려주라고 한다는 자체가 계좌의 주인은 그 계좌의 자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가 없었다라는 건 이거 세상이라는 거죠. 힘이 센 사람이 이거 천문 계좌예요 하고서 남의 계좌를 빼앗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 예, 예, 예. 그 금융실명제나 이런 것들을 93년에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 전에 했어야죠.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이런 것들을 다 몰수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시기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언제 한들 아쉬움이 없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 비자금 문제를 비롯해서 한국이 되게 투명해지고 또는 거래가 공개되고 부패한 돈들이 숨기가 예전에 비해서 어려워졌다. 그리고 경제 자체가 페어해졌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데 기여했다라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진보적인 편이라고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제임스 형님 반갑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길을 쓰고 한국을 도와줬던 이유를 뭐라고 보면 될까요? 베트남전 참전한 거랑 똑같아요. 뭐냐? 그때 도미노 이론이 아주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어떤 한 나라가 무너지면 그 나라 옆에 나라들도 차례대로 공산화 된다라는 공포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이 공산화되고 그다음에 바로 또 중국이 4년 뒤에 공산화된 걸 봤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아시아 전체가 이제 공산화되는 거 아닌가를 걱정하고 있을 때 제일 약한 지역이 대만이랑 남한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정부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포기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핵심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GDP의 거의
70% 정도에 달하는 원조 물자를 준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돈을 뿌렸어요. 그 덕에 우리나라 경제가 빈곤의 악순환을 탈출해서 경제가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된 게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랄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트루먼 대통령이 두 번째 은인이죠. 첫 번째는 뭐 메가더와 그리고 저 하지 중장이 우리나라를 정말 살린 사람들이고요. 그 남한을 진주에서 만들었던 저기 뭡니까? 미군정 대표 하지 중장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아슬아슬했죠. 그때 미군이 참전 안 했으면 뭐 그냥 적화 통일되는 거였죠. 제임스 형님,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제1청구권 자금 받았던 거에서 충분하냐? 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죠. 왜냐하면요, 1989년에 검색하세요. 자, 1989년에 일본의 가네마루, 이게 기억이 나요. 연결의 힘. 그러니까 책을 막 읽다 보면 고유명사가 이렇게 기억날 때가 있어요. 다시 합니다. 1989년 일본의 가네마루 자민당 부총재가 북한을 방문해서 100억 불 무상 원조를 제시합니다. 100억 달러 무상 원조. 그죠? 89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5년에 받았죠. 24년. 24년이죠? 여러분? 맞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이자율이 얼마였어요? 15%, 30%였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받았던 3억 30억 불이요. 89년에 100억 불보다 훨씬 커요. 왜? 60년대, 70년대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였거든요. 연평균 인플레이션 15%에서 20% 시대에 제로금리로 30억 불, 공짜로 3억 불 받았어요. 엄청 잘 뜯어먹었죠? 그래서 89년에 일본의 가나마루 신 총재가, 부총재가 가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서 100억 불 드릴 테니까 우리랑 수교해요. 그럴 때 북한이 죄송합니다. 빙고 같은 게 거절했어요. 그게 북한이 무너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89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구권이 붕괴됐죠. 일본으로 갈아탔으면 북한 경제가 지금 저 꼴을 안 났어요. 일본이 그때 세계에서 최고 경제 대국이었기 때문에 100억 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65년에 일본은 훨씬 못 살았는데 그때 3억 불에 30억 불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훨씬 잘했죠. 제임스 형님, 예, 제가 이걸 책에 안 쓴 이유는 북한이 그때 받았던 제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또 구체적으로 쓰면 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봐 뺐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충격 많이 받았죠, 저희들. 박영미 진화님, 대일 청구권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제 책에 나오는데요. 미국의 압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요. 미국의 지원 없으면 바로 무너질 정부라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그것도 있습니다. 제 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이승만 정부가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걸 박정희 정부는 정권 잡자마자 계속 그걸 해요. 왜 그렇죠? 미국이 그걸 원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는 사람입니다. 손 작가님이 질문 주셨는데 일본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무조건 안 좋으냐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두 가지 장점이 있는 좋은 나라예요. 첫 번째 장점, 미국이라는 거대 인구가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그러면 시장이 얼마예요? 4조 달러. 4조 달러. 예, 시장이 커요. 이 시장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국내 내수 시장 소비로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인구 5천만인데 1인 국민소 3만 불. 얼마요? 1.6조 달러, 1.7조 달러인데 이 정도 사이즈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팹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사이즈가 크죠? 우리는 공급광이 심하니까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수출 안 해도 되는 나라니까 엔화 강세가 벌어지고 막 그래도 버텼던 거죠.
이 내수 시장이 크다는 게 일본의 장점. 두 번째 장점이 뭐죠? 부자가 된 지 오래됐어요. 1980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 4만, 지금도 4만. 이해되세요? 여러분? 40년째 4만 불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만 불일 때. 이건 뭘 의미해요? 그죠? 매년 저축이 쌓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스플러는 한국이 좋은데 월급. 왜냐면 우리는 계속 인상되니까. 올해도 벌써 한 4% 인상됐죠. 그 도시근로자 가계 수지 동향입니다. 아, 나는 안 됐어요. 그러시면 죄송하고요. 하여튼 평균이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4%, 5% 이상씩 임금이 인상되는 나라인데 일본은 임금이 인상 안 되는 대신 40년 전부터 부자였던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산의 축적이 많겠죠. 이제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금융자산이 누가 들고 있죠, 여러분? 일본 노인들이 들고 있겠죠. 예,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언제냐면 46년 개띠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이거 몇 살이에요, 지금? 46년 개띠? 얘 80 다 됐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마라톤에서 그렇지 나이 많아요. 자, 그분들이 5년, 10년 안에 다 돌아가시겠죠. 그 사람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겠죠. 부자 노인들이 상속하시면서 나라의 세금도 엄청나게 낼 거고 돈이 경제에 엄청나게 풀려요. 그래서 일본이 좋아져요. 이런 걸로 책 하나 써야 되는데 여력이 없어서. 대한민국 돈의 역사 쓰느라 내가 기력을 다해가지고. 일본 재밌죠? 예, 이렇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성장에 탄력이 없고 디플레 때문에 고생한 거지. 체력은 엄청나게 좋은 나라다. 그렇죠? 정부가 바보다. 일본은 정부가 바보다. 됐죠? 넘어갑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마켓 문성님, 일본은 부실 기업이나 은행들 구제해주지 않았나요? 했는데, 그 주전이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주전. 주택 전문 대출업체라는 뜻인데요. 이 주전이 다 망했습니다. 모든 주전이 부도났습니다. 얘들이, 일본은요, 진짜 했어요. 5개인가 되는 5대 은행 계열의 주택 금융 전문 회사.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카드 회사 정도 사이즈 되는 그 회사가 5개 있었고 그 5개 회사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한 것처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처럼 일본에서 주택 전문 기업들이 대출해줬는데 다 부도냈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 망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공적 자금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늦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던 금융기관의 부도가 야마이치 증권, 산요증권, 홋카이도 척식은행 등등 수많은 금융기관의 뱅크런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하지 말라는 것만 했어요. 경제학 교과에서 해서 혼을 내고 싶으면 일단 살려놓고 혼을 내야 되는데 너 나쁜 놈이야 죽여버렸어. 그래놓고 이제 장기 불황 오니까 아베노믹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다가 적골이 났다. 그 덕에 우리가 한일 역전했어.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신은 누구다? 그때 당시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다. 백천이라는 사람입니다. 백천. 시라카와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골 때리는 사람 하나 나와요. 이 사람이 제 생각에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경제력 역전의 공신.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별걸 다 알죠. 제가 원래 출발이 일본 경제 이코노미스트로 시작해서 그래요. 이론은 잘 못하는데 읽는 건 잘하니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하고 말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자료 읽으면서 이코노미스트 할 때, 근데 제가 봐도 일본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웃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밌죠? 홀리데이 소다님 감사합니다. 최근 은행권 계시는 분들에게 들었는데 부채 연체 비율이 높아지면 정부에서 구제 정책이 나올 테니 나온다는데 올해 들어서는 아무 문제가 움직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홀리데이 소다님 왜 그럴까요? 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요, 돈을 너무너무 많이, 역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증권사만 돈 잘 버는 게 아니고요. 은행이랑 카드사가 역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네, 금리 높아지면 은행이, 카드사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죠? 이자 차익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로금리일 때는 은행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처럼 정부 정책금리 3.5%, 시장금리 4%일 때는 엄청나죠. 재밌죠? 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온 문자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가시면 보도자료에, 예, 한국의 카드사 경영 실적 현황이 나왔는데요. 보면 뭐 어마어마한 그 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구제금융 해줄 필요가 없죠. 그럼 지금 어디가 어렵냐? 예, 증권사랑 새마을금고가 어렵습니다. 근데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먼저 구제금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부가 거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증권사들은 망하더라도 국가 경제에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증권사는 망하는 거랑 국가 경제랑 상관없어요. 여기 예금을 취급 안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증권사는 알아서 구조조정 하든가 망하든가 팔든가 하라고. 그래서 요새 디귿 이응증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증권사가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그래서 요새 M&A 시장에서 증권사가 엄청나게 매물로 나와 있고, 저희도 어떤 회사가 지금 싸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은 떼돈을 벌고 있다. 보험사 떼돈을 벌고 있다. 카드사 떼돈을 벌고 있다. 증권사 일부는 떼돈 벌었고 일부는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김병준님 감사해요. 벤 버닝키 21세기 통화정책 읽다 보니 경기가 좋지 않을 땐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 그죠? 근데 제로금리가 돼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어서 양쪽 완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양쪽 완화로 만든 돈은 결국 경기를 좋게 만들고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그게 목적이에요. 김용준님 말씀이 진실이에요. 왜 이걸 했을까요? 그때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서 30% 빠져서 생긴 일이죠.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서 30% 빠지는 순간 고객들이, 예, 대출을 안 갚으려고 들고, 은행들이 대출 손실 날까 봐 대출을 회수하려 들어서 연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잖아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거죠. 시의 비판은 타당하세요. 근데 왜 일본처럼 30년 불황을 겪어요? 그냥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은행들 다 망하는 걸 내버려둬요? 지금 일본이 그렇잖아요. 90년, 91년 부동산 가격이 매년 15%씩 빠졌어요. 2년에 걸쳐서 30% 넘게 빠졌는데, 그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안 했어요. 너네는 혼나봐야 돼, 이랬죠. 예, 그 결국은 30년 불황이죠. 우리한테 이번에 1인당 국민소득이 역전당했잖아요. 그게 옳다고 보시면 금리를 그때 인하해주면 안 되고 양적 완화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철학의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병준님한테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그래서 일본은 그 선택을 해서 저 장기 불황을 겪은 거고요. 미국은 일본이 30년 동안 불황을 겪는 꼴을 보고서 우린 저러지 말자 그러고 제로금리를 하는 걸 찬성하고 벤 버냉키 연임시켜줬잖아요. 그저 부시가 임명했던 연준 의장을 오바마가 연임시켜준 거 기억나시죠? 그때 여야가 다 버냉키의 행동을 찬성한 거죠. 물론 부자들을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세금이 거치고 나라가 뭐 국가 재정이 돌아가야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소득 보장이라든가 또는 푸드 쿠폰 지급도 가능하니까. 은행들 다 망하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다 붕괴되는 걸 내버려 두면 지금 일본처럼 정부도 사실상 파산하잖아요. 세금을 거둘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제 책과 21세기 통화정책 읽으시면 정말 정말 좋은 토론거리가 나오죠. 오늘 김병준님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저 상상스퀘어 출판팀한테 하나 부탁드려도 돼요?
예, 제가 김병준님한테는 모바일 상품권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어요. 너무 오늘 최고의 질문이세요. 경제학은요, 경제학은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좋으면 누가 손해를 봐요. 경제의 세계는 대체로 그렇죠. 그죠? 세금을 인상하면 국가 재정은 좋아지는 대신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부유층은 싫어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걸 할 때 오바마가 실제로 세금도 걷고, 그죠? 특히 그 전에 있었던 감세 이런 것도 철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은행들에서 보너스 받아내는 거, 그 은행가들이 보너스 받는 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막 고결되고 잘 안 되고 그랬어. 왜 그럴까요? 시스템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 오바마가 취임 중에 결국 뭘 했어요? 볼커 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과도한 투자를 못하게 하고 파생증권 투자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를 우리는 다 감안해야죠. 제가 우리 저기 상상 스퀘어 출판팀한테 좀 이따가 선물 쿠폰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전달해 주세요. 저 이렇게 좋은 질문 주신 분들한테 등이 지금 뜨끈뜨끈해요. 땀이 나가지고. 아, 이 질문을 받다니.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인정한 거죠. 은행의 파산, 연쇄적인 파산 속에서 부자들한테 돈을 퍼주다니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산 가격을 올림으로써 경제 내 불평등을 가져온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은 맞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그러면 그것 말고 대안이 뭔가가 문제겠죠.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제가 이렇게 감동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길어졌고요. 제가 지금 1시간 떠들었더니 목이 조금 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질문 보겠습니다. 그다음 호필님 반가워요. 벤 버냉키 21세기 통화정책 80페이지. 금리를 올리고 싶으면 지급준비금을 줄이고 내리고 하자 때는 지급준비금의 양을 늘려라.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죠. 그 지급준비금들을 올리게 되면 은행들이 예금 받은 것 중에서 상당수를 중앙은행에 재예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이 돈이 부족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공급되는 유동성이 줄어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겠죠. 돈이 주니까. 그럼 그 반대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지급준비금 인상은 금리 인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풀린 돈을 줄이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의 회수, 시장에서 돈을 흡수해버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이 줄겠죠. 시중에 풀린 돈이 줄으면 급전을 마련하려는 사람은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어때? 답이 됐나요? 이게 통화정책 중에서도 특히 지급준비금이나 공개시장 조작 부분이 어려워서 전역자분이 저한테 반박하셨던 것도 기억나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번역이 좋은 글도 없고 한국은행의 그 공개시장 조작 관련돼 있는 문서 보면 이게 한국말인지 소련말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정체불명의 단어들의 연속이에요. 그걸 어떻게 쉽게 번역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애를 썼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또 이게 감수자로서 제가 죄송하고 이게 한계 같아요.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의 한계도 지급준비금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어렵잖아요. 만일을 대비해 중앙은행이 은행으로부터 떼어가는 돈 이건데 좀 길잖아요. 그걸 축약하는 표현이 지급준비금인데 이 단어가 너무 축약을 하다 보니까 이상해지고 아유 그래요. 킴벌리님 질문 감사합니다.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과 대한민국 돈의 역사 두 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죠. 예, 버냉키는 양적 완화를 긍정적으로 설명하는데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중 같은 책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홍 박사님은 양적 완화의 명과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 저는 뭐 명이 더 많다고 보죠. 예, 그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이라는 저 책이 대표적인 음모론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화폐 선쟁? 화폐 선쟁류의 그런 책이죠.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냐 하면 제가 이제 국민연금 있을 때 적전 연도에 연준 이사를 지낸 사람이 그러니까 연준 이사가 임기 14년이에요, 여러분.
14년 임기를 마친 연준 이사가 나와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낸 기념으로 한국에 이 저자가 온 거죠. 왔을 때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그분이 강의를 온 거예요. 국민연금에. 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쪽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순간 미국 경제는 붕괴된다.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순간 미국은 망하기 때문에 영원히 양적 완화를 할 거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는데 얼마나 웃겨요. 뭐 이런 사람이 나 했더니 그 전에 14년간 연준의 이사회 보드 멤버였던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뒤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게 2015년의 일이었는데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금리 인상하고 양적 완화 중단하고 지금 양적 축소하는데도 미국 경제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높은 기관에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정책이 필요할 때는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책이 필요 없을 때는 양적 완화를 중단할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나의 정책은 악이다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정책들이 그때는 그 정책이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었는가 아니면 너무 과한가를 다퉈야지 그냥 무조건 저기는 돈 풀어놓고 월가의 부자들을 구제해 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뭐 우리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자면 뭐 세게 표현할까요? 세게? 부동산 PF 저거 다 망하게 해야지 왜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기금 만들어가지고 저런 거 사줘? 우리 정부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100조 좀 더 돼요. 되는데 그게 일거에 파산됐다. 자, 증권사 다 망하고 그리고 건설사들 다 망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얘 거기 망했으면 좋겠다. 채권시장 안정기금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이 제일 먼저 피를 보겠죠. 저처럼 달러 들고 온 사람들은 환율 올라가서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나빠지면 제일 힘들어질 사람들이 극단적인 언사를 쓰고 인터넷에서는 투사가 되죠. 지금 이 책도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같은 사람들이 그럼 2008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경제가 다 망가지는 중인데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면서 연준이 돈을 풀어서 부유한 월가의 은행가를 살렸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런 은행가들이 못해 먹도록 법을 만든 의회가 잘못이지. 왜 그게 연준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다음 김병주님, 인플레이션에 주식 가격도 포함된다. 예, 그렇죠. 아니 그 주식 시장에 가면 인플레가 나요. 왜 나느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으로 간 돈이 주식시장 내에서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돈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치고받으면 전혀 문제 없죠. 근데 주식시장에는요, 양대 주체가 있어요. 이 양대 주체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는 뭐예요? 투자자들이죠. 자, 반대편엔 주식 공급자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자, 공급자는 누구죠? 기업이에요. 테슬라가 2020년, 21년에 증자 4번 했죠.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4번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돈 들고서 뭐 세웠죠? 이 기가 팩토리 만들고 이번에 베를린 공장 준공했죠. 이해가 되죠? 예. 주가가 오르는 순간요, 경제가 좋아져요. 두 가지 때문에 좋아지죠. 첫 번째는 기업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투자를 늘릴 거고요. 망할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좋아지겠죠. 두 번째는 뭐죠? 주식시장에서 기존에 싼 값에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면 비싼 값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누가 팔기 때문에 매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주식을 싸게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매도하고 뭐 하겠어요? 이 다른 주식을 산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건 새로운 돈이 들어온 거고. 기존에 있었던 돈들을 들고 그분들이 뭐 하겠어요? 여행 가시겠죠. 사고요. 사업체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식에서 번 돈을 가지고서 이번에 부동산 샀어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좋아져. 여러 가지 의미로 통화가 늘어납니다. 경제 내에 돌아다니는 돈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게 인플레를 유발하죠. 이제 예, 이런 건 정말 좋네요. 저는 진짜 오늘 공부가 되네요. 이런 걸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몰랐어요, 사실.
저는 이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주가 오르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 내 돈이 많이 풀리지. 그걸 그냥 기본이거든요, 저희는. 근데 왜 하고 질문해 본 적은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게 저희들의 약점이에요. 저희는 군 당연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그거를 지적해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등이 지금 땀이 흐르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 전해주시고요. 예, 예. 최종적으로 부자가 된 분 어떤 사람이냐라는 강원구님의 질문이 주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냐면 양극단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예, 사기꾼들이. 예, 진짜 나쁜 놈인데 잘 된 사람 천지. 아마 벌을 받겠지만 아직은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공부에 미친 애들. 여러분들 그런 부자도 있고 안 그런 부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기꾼들 그런 스타일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기꾼 천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슈퍼개민 땡땡땡 그러면 그런 사람들 쳐다도 안 보는 자기 스스로를 슈퍼개미라고 부르는 인간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있을 리가 없다. 공부 열심히 해서 부자 된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리고 자신의 투자 실패로부터 배우려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슈퍼개미 누굽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참 좋은 질문 감사하고 있어용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만 또 이야기해 볼게요. 책에 300개가 넘는 레퍼런스로 활용해 주셨는데 이런 참고로 자료를 어떻게 보관 분류하나요? 이거 제가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지금 제가 폰을 들고서 찾는 거에 바로 뭐냐면 V 플래시라는 앱이 있어요. 그죠?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이 앱이 짱입니다. 저 이걸로 해요. 이게 뭐냐면요. 책을 읽다가 한 페이지 사진을 찍으면 그걸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앱이에요. 물론 책을 다 텍스트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면 하루에 7장까지 7페이지를 텍스트로 전환시켜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고 그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책을 인용하고 싶은 문구가 있잖아요. 에버노트도 좋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를 그걸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느낌 많이 들으시죠? 그죠? 제 블로그에 엄청나게 인용 문구를 올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서평 올릴 때마다 인용 문구 엄청나게 올리죠. 그거를 다 V 플래시라는 요 앱을 써서 합니다. 이 유료로 하면 그 텍스트 변환 크기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공짜로 써도 충분해요. 이거 정말 인용해야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 둔다. 그리고 그걸 인터넷에 연계한다. 어렵지 않죠? 이거 진짜 좋은 팁이니까 꼭 써보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나온 그 앱들 중에서는 양대 앱입니다. 이거 말고요. 디플이라는 앱 아시죠? 디플. 디플은 뭐냐면요. PDF 파일을 한글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어나 일어로 되어 있는 PDF 파일을 한글로 번역해주는 앱입니다. 역시 유료고요. 저는 유료로 다 결제해서 쓰고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하겠습니다. 텍스트 변환해요. 이주호님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디플 진짜 좋아요. 제가 파파고랑 구글 번역이랑 이거 세 개를 놓고 계속 한 1년을 교차해서 써봤는데 디플이 잘 났습니다. 특히 디플은 유료 결제하면 PDF 파일을 한글 번역해줍니다. 물론 한글 PDF 파일을 영어 PDF 파일로도 변환해줘요. 근데 품질이 제가 경제학 이쪽을 해보면 한 문단에 한두 줄 정도만 고치면 되는 정도로 잘 나오죠. 물론 안 되는 영역도 많은데 근데 좋으니까 꼭 하시고요. 사진 말고 텍스트로 변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라는 유저님의 질문이 있는데 저는 그 책에 인용 문구로 인용 코테이션 마크 달고 쓰려면 제가 옮겨 쓰면 오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싶어서 했던 것 뿐이에요. 꼭 텍스트로 변환 안 해도 돼요. 저는 사진으로도 엄청나게 찍어놨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사진을 넣으면 변환을 해주니까 필요할 때만 넣으면 되는 거죠. 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강홍구님, 영어 공부 아유 하면 좋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영어는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계속 하는데 왜 이걸 해주면 좋으냐면요. 안 쓰는 부분에 개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저의 뇌에 여기만 쓰거든요. 이건 뭔지 아시죠? 뇌 좌뇌의 편도체 부분만 우리는 많이 쓰게 돼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인데 여기가 책에 읽을 때 굉장히 발전되는데 우리들 책 읽는 사람은 여기만 발전이 돼요. 여기만 발전이 되면 좋은 점은 아까 이야기한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막 확대되죠. 나쁜 점이 뭘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만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안면 인식 장애가 생. 그죠? 제가 사람 잘 못 알아봐요. 제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사람들이 섭섭해하죠, 저한테. 지나가면서 알아보는데 저는 못 알아. 왜 그러겠어요? 눈 한쪽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예, 언어를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면 이쪽이 발전한 다른 뇌가 발전한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식 범위가 넓어져요. 꼭 공부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점점. 민지호님 감사해요. 40년 가까이 대구 살다가 수도권 온 다음에 와, 그죠? 저 외로웠어요. 네, 외로웠어요. 그래서 학생 운동에 빠져들었죠. 학생 운동을 했어요. 외로워서 했던 면도 있었어요. 정의감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 외로움을 느낄 때 민지호님한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독서 모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위어드 같은 책을 읽고 만나라. 마음이 뻥 뚫리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독서 모임이 최고인 것 같아요.